불안에 떠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더 라이브 국민 안전지키기 TF가 출범했습니다. 나와주세요, 안전지키비!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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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최고야 빨리빨리 놀 지상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지상 안전지킴이 임경빈. 바다를 구호하는 폐상 안전지킴이 김준희. 자,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상황이. 네. 네. 오늘은 진짜 우리 두 분 공직자의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장마가 시작됐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장마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서도 강한 비가 쏟아질 예보가 돼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작년 8월이었나요? 네. 아, 비 정말 많이 내려서 네.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었잖아요. 지난해 폭우 때 다른 지역도 많이 피해를 봤지만 서울이 네. 진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저 때 기억하십니까? 강남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서초구에서는 40대 남매가 급류에 휩쓸려서 뚜껑이 열린 맨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비극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지하 또 주택들의 피해가 아유, 컸는데 네. 서울 신림동에서는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침수로 숨졌고 네. 창문을 깨고 구해준 이웃들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주민도 있었잖아요. 그때 네. 정말로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네. 큰일도 있었죠. 큰일도 있었고요. 네. 예. 근데 이런 일 또 겪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아픔. 맞습니다. 그 1년간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잘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담배꽁초라든지 아유. 뭐 껌이라든지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쓱쓱 던지고 네. 그러면 이게 또 잘 안 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꽉 막히고 그러면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비가 안 빠지면서 그게 결국 이제 침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지금 걱정들이 있는. 그러니까 작년에 그 피해를 겪고도 강남역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있었거든요. 네. 배터리고 쓰레기통으로 활용이 되는 거네요, 지금. 절대 그렇습니다. 아닌데. 너무 이건 절대 청결의 아니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비가 올 안전의 때는 문제예요. 심각한 안전의 네.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반지하에 갇혀있던 20대 남성을 시민들이 구조를 하는 장면. 신림동 의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만났어요? 아, 이분이군요. 여기가 그 작년에 피해 입었던 네, 그때랑 조금 달라지긴 했네요. 밑에 이 콘크리트 벽이 없었는데 것 같아요. 여기가 다 생기긴 했네요. 그 서울시에서 지금 반지하 주택에 물막이판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놨어. 설치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들도 있고 이게 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는 안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어. 안 된 데가 있어요. 여기까지 쳤었어요. 딱 거기까지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네요. 저거라도 있어야지만 선제적으로 한 번은 막을 수 있으니까 2달 뒤나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은 상태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제. 2달 뒤나 가능하다. 당장 장마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요. 지하 물막이판 2달 후에 설치 이거 안 됩니다. 사실 2달 후면 올해 장마 끝나거든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반지하 10집 중에 2집만 물막이판이 설치가 된 상태고 물막이판을 설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치한 곳의 주민들도 좀 불안해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는 높지 않더라. 이게 보시면 한 40cm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직접 측정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걸 높이고 싶어도 더 못 높인다는 얘기가 서울시 쪽에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규격으로 정해져 있다. 40cm가요. 40cm가 규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규격을 언제 정했느냐 찾아보니까 2001년도에 그 강수 기준으로 2001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22년 동안 기후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시간당 이제 130mm가 갑자기 쏟아지면 이거 감당을 못하고 넘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cm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걸로 충분하냐? 한 75에서 80cm. 거의 2배 높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이걸 막아내려면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막이판의 재질이 좀 불안하다라는 시민들도 많았어요. 네. 영상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직접 쳐봤습니다. 저렇게 보면 흔들리죠, 쉽게. 그러네요. 그리고 툭툭 쳐도 쉽게 흔들리고 그만큼 조금 더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이제 알루미늄하고 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었는데 그거보다는 높은 수압을 견딜 수 있게 스테인리스 같이 조금 더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물막이판도 이 근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가 반지하 대책 마련하겠다.
강하게 약속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그러니까 이후에. 반지하에서 사람이 가급적 안 살게 하겠다 이게 서울시의 방침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주가 있으니까 그거를 강제로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허가를 안 내주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건물 반지하 건물을 아예 매입하는 방법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매입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은 2.8% 전체 반지하 중에 그러니까 97% 이 정도는 아직도 반지하가 남아 있다라는 거고. 또 주거 이전 반지하에 살던 사람을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하게 하는 요것도 비용을 조금 이렇게 그렇죠. 도와주면서 그렇죠. 이사 가게끔. 23만 가구가 있는데 0.9%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서울시가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사실 실행까지는 조금 시간도 걸리고 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당시에도 뭐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예. 근데 작년에 포항도 피해가 많았잖아요. 갑작스러운 게 태풍 때 폭우가 내리면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끔찍한 사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안타까운 예.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물이 저렇게 가득 차올라가지고 당시에 차를 빼러 갔던 시민들이 피하지 못하고 7명이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사실 이 사고가 그 주변에 그 냉천이 범람하면서 네. 일어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는 이게 좀 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안을 잠식시키려면 이게 냉천을 막고 있는 그 제방이 좀 튼튼하게 복구가 돼야 되는데 네.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서야 그러니까 제방 복구 공사가 시작이 됐고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 그렇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려면 2025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올해 이제 장마 닥쳐왔는데 이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바로 고쳤어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 이거 난리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천의 관리 주체는 이제 경북이에요. 경북도. 작년에 8월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경북도에서 예산이 없다 우리. 일단은 내년으로 미루자 해서 내년으로 미뤘어요. 올해가 된 거죠. 그런데 올해에도 또 각종 행정 절차가 지연이 되면서 실제 공사에 들어간 거는 지금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좀 며칠밖에 안 된 거예요. 문제는 지방정부 지자체가 일을 안 하면은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가 이런 것들을 질책도 하고 감독도 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은 일단 이거부터 해라라고 그렇죠.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런 관리 감독을 했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도 제대로 이거를 감독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지금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이 작년에 이거 정말 난리였는데. 포항은 사실은 주차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예, 일이 이게 있었잖아요. 대책이 이 정도일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고치자라는 거고요. 시민들께는 아까 제가 빗물바지 보여드렸잖아요. 꽁초 이런 거 버리지 않는 생활 습관 굉장히 중요한 홍수 피해 예방 정책이다. 자, 이번에는 해상 작전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지금 곧 방류된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속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혹시 우리 바다에 위험한 상황은 없는지 제가 직접 점검을 해봤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시기가 뭐 결정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방류 결정은 딱 일주일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방류 시설 최종 검사에 들어갔는데 요게 이제 2단계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최종 보고서로 이제 방류 계획을 인정해 주는 건데 네. 7월 4일 아, 다음 그게 달에 7월 4일이에요? 예, IAEA 사무총장이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기시다 총리가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가지고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면 되는 건데요. 7월 중에 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 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에 일본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하나 딱 남았는데 후쿠시마에 이제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가 왜 중요하냐면 2015년에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에서 문서로 어민들한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관계자의 이해가 없이는 오염수를 임의로 처분하지 않겠다. 아, 2015년에 그런 약속을 했어요? 2015년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구두 약속도 아니고 문서로 된 약속이기 때문에 네.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어민들의 주장인데 근데 어민들이 지금 이해 안 해주고 있잖아요. 이해 안 해주고 있죠. 네. 오늘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좀 전에 이제 정부적 판단 얘기했지만 7월에 선거를 치를지 혹은 그 이후에 조기 총선을 치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세 국면에서는 약간 시기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방류 조치 자체를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긴 하는데 언제가 될지가 문제다. 이 정도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언론을 봐도 뭐 하기는 한다 이런 얘기들은 거의 이제 정답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화 장치 네. 마치 그 맞는 키처럼 일본에서는 지금 홍보하고 있는 알프스 이거 다 걸러내는 거 맞아요? 안전해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1일 브리핑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알프스로 정화한 물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6개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굉장히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는 처음 알프스를 돌렸을 때 그때 6개가 검출됐다라는 거지 올해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건 없다. 이렇게 그런 핵종은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돌린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 돌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더 라이브 PD가 직접 일본의 한 의원과 전격 인터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알프스 설비의 성능이 되게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시는지. 今例えば1000個近くあるタンクの中の水が、その求められる放射性物質、一応64各種じゃあ本当に64で十分なのかっていうと、そうではない部分もあって、経済産業省が市民に説明している中で炭素14というのが測られていなくて、それまで、これはどうですかっていうふうに、市民がいろいろ見つけたりしてその後東電が測るようになっ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はあります。でも今はさらにモニターの数を29プラストリチウム減らしてるんですね。それは誰がですか？東電が東電が原子力規制委員会。今の考え方は基本的にはろ過して希釈して捨てれば大丈夫っていう考えなんです。実はそこにどんなに低くてもトータルで廃棄される量っていうのが、それが量が多ければ生体濃縮とか環境への影響があるので、東電並びに日本の政府は一切情報を出していないし、また検討計算もしていないんだと思います。 자꾸 저보고 좀 예민하다고 뭐라고 해서 위축되는데 이런 아베 거 보면 토모코 걱정돼요. 의원이 일본의 야당 입헌민주당 거의 10선에 가까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의원 의원이고요. 네. 이분이 소아과 의사 출신. 의사 출신이에요. 예, 의사이기 때문에 이 건강과 관련해서는 뭐 나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방사성 물질, 그러니까 오염 물질이죠. 그렇죠. 이 64종을 모니터링 했는데 이제는 뭐 그것도 아니고 30종만 한다. 그렇죠. 이러니까 제가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30종에 대한 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정부 설명처럼 올해는 기준치를 넘는 핵종이 안 나왔다고 치더라도 네. 앞으로도 안 나올 거냐. 나왔는데도 도쿄전력이 숨기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느냐. 이 기준치를 넘는지 안 넘는지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해양 방류 말고 다른 대안을 내는 목소리들이 이제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急に処理するのが最も安全でいいかというお話を。そうですね。とにかく1は捨ててはならない。海を汚してはならない。やはり海に捨てないで、固化固めて、コンクリート用にしてそれを敷地内の保存のところで再利用したりすべきではないか。日本で海洋保守中というのを決めているので、もう国家はできないという話をしている人がいるんですけれども、今まで言われていた国家は今あるタンクそのものを、代わりにタンクの代わりにコンクリートにするっていう風なことの意味でスペースがないっていう風に、そうではなくて一度ろ過したものを水の方でこれをコンクリート化してそれについて東電が検討しているかというと検討していません。 네. 알프스 처리소를 고체화하는 완전히 다른 거네요, 이건. 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예. 검토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검토. 이제 아베 도모코 의원만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오염수 검증 작업에 참여를 했었던 미국의 핵물리학자도 고체화하는 방법 충분히 추천할 만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랑 버무려가지고 블록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쓰게 되면 오히려 5년 안에 오염수를 다 처리할 수 있다. 지금처럼 30년 동안 방류하는 것보다 오히려 빨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또 같이 논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의견 청취를 좀 더 하고. 다른 대안을 네. 그러니까 한국이 요구할 수 없냐라고 하니까 네. 일본 정부가 가장 그거를 오랫동안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이거를 결정을 했다라는 거고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게 쉽지 않다 한국 정부로서는. 왜 수밖에 없다. 그거를 해설해달라고. 그러니까 왜요? 그거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아니 저 이해가 안 돼서 그거를 해설해달라는 문제 거예요.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유력한 국회의원 두 분 나와 계시는데 국회에서 뭐예요? 국회 지금 우리 국회. 국회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저 보세요. 유력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이 좀 잘해주셔야 될 텐데 오늘까지 나오는 이제 여야의 이 다툼의 양상을 보면 일단 민주당에서는 일본한테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뭐를 요구해야 되느냐? 오염수 방류를 6개월만 미루자. 그리고 나서 한일 양자 간에 좀 이게 다른 협의를 해가지고 뭐 환경 영향 평가도 다시 한번 해보고 여러 다른 걸 해보자라면서 대일 요구사항 7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은 이걸 안 받고 우리 바다 지키기 TF의 성일종 위원장 오염수 방류를 하고 나서 그러면 7개월 내에 우리 바다에서 방사능이 검출된다. 그럼 우리가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지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표로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얘기를 꺼낸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 만약에 방사능이 검출이 안 된다. 7개월 후에도 우리 바다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안 돼. 그럼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지금 이거는 이제 국민의 안전 문제인데 그렇죠. 마치 내기를 하듯이 서로 주고받는.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러지 말고 후쿠시마 한 달 살기를 해라. 이런 얘기로 받아쳤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얘기 할 때냐라는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만약에 오염수 방류 이후에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 방류를 중단시키겠다는 건데 이미 문제가 발생했는데 네. 그때 중단시키면 요구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라는 네. 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정부한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사드 설치에 대해서는 안보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논쟁은 있었지만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오염수 방류는 이게 우리나라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왜 반대를 안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이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 네. 전에 인터뷰한 그 일본 의원이 한국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영상에 준비되어 있는데 보고 오시죠. 政府は日本の原子力規制委員会が OK と言い IAEA が OK と言えばそれで OK なんだって言っていますが今の放出のやり方については韓国や中国のみならず島々の国からも汚染が広がる海を共有する人々と本当に科学的に了解納得が得られるものなのかどうかが問題なわけです。 바다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뭔가 핵심적인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늦은 시간까지 활약한 국민안전 지킴이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합 7선 여야 중진 의원들에게 핵심만 통 크게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통큰 형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아니 두 분 저는 재밌어요. 이 시간 기다려집니다. 저도 재밌어요. 저는 사랑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예. 그런데요. 네? 그런데요. 재밌는데. 네. 저한테 따지듯이 그러세요. 네, 칭찬해드렸는데. 오늘 이슈가 너무 심각합니다. 아, 이슈가 심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니,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실 이 인류가 처음 접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예. 걱정해도 진짜 되는 걱정이 거죠, 많아요, 예. 의원님. 아이, 저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희대학교 원자력 공학의 정범진 교수, 카이스트의 정용훈 교수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더 다양한 학자를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예, 같아요. 많은 분을 만나고 또 예. 당에서도 얘기 듣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통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된 게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핵 연료봉에 문제가 생겨서 네네. 그때부터 했는데 그 당시에 매일 300톤씩 오염수 방류를 했답니다. 오염수 방류를 했는데 그 양하고 현재 방류할 양의 이 규모를 대비하면은 지금 30년 동안에 방류할 양이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학자들은 얘기를. 그러면 2011년도부터 오염수를 방류를 해서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이 있었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더라도 그게 가장 먼저 피해가 가는 데가 일부 어민들이고요. 그리고 해양 방류를 하게 되면 해류의 이동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에 올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냐. 4, 5년이 걸린답니다. 네. 청일종 의원이 6, 7개월 후에 만약에 우리 바다에서 방사물질이 오면은 책임지겠다. 책임은 못 져요. 아니 그래도 그래서 책임 못 져. 그런 식으로 네.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런 네. 과학이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윤상현 의원님이 잘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시는데 본색이요? 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왜 일본 정부의 편을 듭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그 10선 했다는 아베 아베 의원님 아까 같이 보셨잖아요. 네,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 잠깐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앞에서도 인용이 했듯이 미국의 핵물리학자 베레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물의 문제라기보다는 세슘 137이 검출된 참치가 1년 내에 미국 해안에서 발견이 됐다. 네. 그럼 해양 생태계에서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어류의 생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 물을 마신다 안 마신다 그런 논쟁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얘기가 충분한 오염 정화 시간을 갖고 그것을 콘크리트화하면은 충분히 여러 가지 위험들이 제거될 수 있는 것인데 네. 왜 그러한 대안들에 대해서 모색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객관적인 근거 없는 얘기들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아까 6개월 뒤에 뭐 어떻게 검출이 안 되면 뭐 총선을 어떻게 한다 뭐 네. 책임을 진다 그렇게 정치 공학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네, 네. 왜 일본 정부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알겠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네, 제가 하냐 한 그것을 왜 가지 대변하느냐 반론. 일본 정부를 왜 변호하겠습니까? 변호 안 합니다. 대변 절대로 안 합니다. 아유, 그렇겠죠. 그러면은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뭐하냐?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결정이 2021년 4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가을에 해양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한 평가 보고서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환경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통해서 7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했는데 네. 거기서도 알프스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문제 제기 박범계 못하십니까? 의원님이 그 당시 말씀하신 콘크리트 그 하는 당시 문제를 윤상희 의원님 그 말씀하신 당시에 것에 했어야 된다. 네. 일단 다섯 가지 아니 말로 여기 저 요 정도에서 네. 그 당시 왜냐면 오늘 할 게 많아요. 오늘 할 게 많아요. 예. 예. 그럼 딱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네 가지 아주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달았다는 점. 예.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점.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대표 보수단체죠.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일단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보도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야, 이 대목에서도 두 분이 굉장히 강하게 부딪힐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 뭐 맥락상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서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선 넘은 발언이다. 난리가 났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선 넘은 발언으로 말씀드릴 정도가 아니고요. 절반이 넘는 국민들을 적으로 돌린다는 발언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전체 국민들을 정말 평화적으로 포용하고
나라를 평화롭게 정말 이끌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그런 안전이라는 거,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초래된 위기 아닙니까? 지난 정부에서 그런 위기 없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전쟁이 일어날 것은 그런 위험성을 느끼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스스로 초래하고 무슨 핵무장이니 뭐 핵공유니 핵 프로그램의 공유니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보수들을 결집해서 현재 실정하고 있는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외교 참사를 일으킨 것에 대한 호도, 즉 가리기용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역시 우리 박범계 장관님이시죠. 왜요?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너무 변호를 잘하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발언을 보고 김기현 대표하고 자주 만나시더니만은 이게 동화가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의미죠? 강성으로. 강성적 발언입니까? 그래서 여당 총재 같은 이런 발언이신데 사실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를 계속 주장하고 국제 무대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런 얘기를 장관들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도 못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많이 했습니다.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불란사 같은데 유럽 가가지고 제재 해제하자. 또 유엔이나 지도자들 만나서 총전선언하자. 문재인 대통령만 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반국가 세력으로 생각하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거를 대통령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보세요? 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구를 썼나 본데 솔직히 만약 이런 식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를 해제를 하고 소위 말해서 북한과 미국과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유엔사가 해체되면 어떻게 주한미군 철수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한미군 철수되면 공산화 우려가 있죠. 이게 우파 시민들의 가장 큰 우려사항입니다. 근데 오늘 행사는 자유총연맹 행사잖아요. 69주년에 대통령으로서 1999년 DJ 이후에 처음으로 가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파 시민들의 우려를 대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파 진지 자유총연맹의 어떤 자긍심이나 역할론을 주문하신 게 아닌가. 대한민국 세력, 반국가 세력 이렇게 해서 그것도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방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중에 나누기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된 문제는 다 문재인 정부 했지만 그건 대한민국만이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공화당, 미국의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 정권의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했고 그 속에서 지금의 정전협정에서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을 이행하고 그래서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그러한 논의 중심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서도 마저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갈라치기, 분열치기를 지금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설사 그 단체가 다소 보수적인 단체를 하더라도 그 단체 가서 대통령이 이렇게 분열적으로 마치 전쟁하듯이 하면 쓰겠습니까? 반국가 세력. 그럼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겨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해서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해서 노력한 건 맞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선언 했어요. 또 9.19 군사합의 했어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말로 실질적인 남북 화해 협력이 됐습니까? 2018년 4월 27일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5년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비핵화 됐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한 핵무장화가 됐어요. 북한은 5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진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어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가짜 평화 노름 저거에 딱 맞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포인트가 완전히 다른 얘기고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워낙에 어려운 문제니까 두 분이 좀 정치권에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여권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목표 의석수 국민의힘이 170석 정도는 얻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고 합니다. 야당 쪽에선 당연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은 총선에 개입하면 안 되고 이런 발언은 선거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선거 개입
위반으로 2년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예. 그때 담당했던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 검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아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뭐 사석에서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구체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국정을 임하겠다. 각오다. 예. 그런 뜻으로 보고요. 근데 다음 총선 때 만약에 또다시 과반을 못 넘긴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야말로 식물정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170석 제시 발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전임 정부를 전임 대통령을 반국가 세력으로 보니까 170석으로 보이겠죠. 예? 권력에 취해 있단 말입니다. 아. 대통령께서 물정을 지금 모르신다. 반국가 세력과 지금 싸우는데 그러면 다 170석이 아니라 300석을 다 가져간다고 하셔도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부족한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PR을 구분하고 적 아니면 동지, 아무 데는 다 적,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으로 보는 대통령의 사관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 물정 모르고 민생, 경제 여러 가지가 위기고 외교가 위기고 자초한 그런 안보상의 위기를 갖고 있는데 네. 대통령 눈에는 장밋빛 미래만 보인다는 얘기죠. 자신감이 과도하다. 그 자신감이 과도한 거는 권력에 취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몰라도 진짜 모른다. 정치 모른다는 얘기는 그 아마추어라는 얘기는 홍준표 시장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압수수색 받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네. 아니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뭐 인과관계는 모르겠어요. 뭐 끝도 밑도 없는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건 좋은데 그러나 국민들 눈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 뭐 법적으로? 오히려 그거보다는 네. 민생에 전력을 다하겠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해야지 이게 뭡니까? 네. 마치 특수부 수사팀 수사하듯이 무슨 선거를 목표를 딱 정해놓고 돌격 앞으로 다 반국가 세력이니까 네. 전부 다 쳐버려. 그리고 우리는 170석 얻을 거야. 아니 네. 300석을 다 얻겠다고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이 반국가 세력 이구에 지금 야, 화가 그래, 많이 나요. 의원님이 완전히 거기 꽂혀 완전 여기에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도대체가 제가 헌법과 이 저 법률을 공부한 네. 사람으로서 더더군다나 법무부 장관 한 그래서 사람으로서 제가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네.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세수 한번 하고 오세요.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국가 세력, 소위 말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종전선언 주장하는 그거 말고요. 이 딱 170석. 그러니까 예.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현재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돌리는 건 아니다. 예, 라고 아니다. 말씀드리고 170석 좀 전에 발언. 서영교 의원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선거법 위반 아니고요. 아, 그래요? 대통령도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까? 당원으로서 네. 170석 이상 개인의 바람을 얘기할 수 있죠. 170석이 아니라 더 이상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왜 대통령이 170석 이상을 얘기했느냐. 소위 대통령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의석수에 가장 목말라하고 의석수가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행정부 대통령. 대통령이죠. 네. 대통령이 정말로 한번 일해보고 싶은데 네. 항상 맥히는 데가 뭡니까? 여의도거든요. 여의도 이 저쪽 국회거든요. 여서야 되면 힘들죠. 그러니까 예. 아니 집권 야당 민주당을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집권 네. 야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169대 우리 113석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번 네, 네, 이겨보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의지를 얘기했다. 네. 아유 시간 없어서 질문 제가 하나씩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거 하나씩만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일단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한동훈 장관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잃어버리면 경찰들이 막 이렇게 찾아줍니까? 누가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지난 정부에 저 국무회의 가면 안 놀라지 마세요. 네네. 체육행카 너무 또 그렇게 오버하지 마시고. 아. 그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이 국무회의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국방부 장관은 자기 사적 휴대폰 말고 네. 소위 국방부 장관에서는 공용 휴대폰이라는 게 삐리삐리하고 울리고 그래요. 손에 꼭 쥐고 다닙니다. 그거 국가재산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휴대폰조차도 그렇게 무슨 저 경찰에 심지어 강력 형사팀이라는 거 예, 예.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활 안전계, 분실물 같으면 생활 안전계가 다뤄야 되는데 뭔가 신고 자체를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경찰이 그랬거나 아니면 경찰이 알고 기었다면 네. 윤석열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경찰의 어떤 수사권 독립 네. 이런 건 다 날샌 거고 네, 그냥 권력 앞에서 알아서 긴 거밖에 알겠습니다.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권력이 이 정도 셉니까? 휴대폰 잃어버리면 이렇게 다 아니 저는 이렇게 다 총출동해가지고 아니, 다 우리- 찾습니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아니, 윤상현 의원님 바로 우리 한동훈 오늘 장관 내가 흥분을 좀 안 하게 법무부 됐어요? 장관 시절에 포렌식 했어요, 못했어요?
누가요? 포렌식 한동훈 장관. 아무튼 한동훈 장관의 저 아이폰은 스토리가 많아요. 그렇게 스토리가 많아요. 왜?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 장관 같이 정말로 그 휴대폰에 대해서 그 휴대폰 논란이 안에 많은 뭐가 분이 들어있는지 더 처음인 것 궁금해요, 같아요. 진짜. 네. 포렌식 문제 가지고 네, 그렇고 네, 저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일반 네. 국민이면은 휴대폰을 누가 찾아줍니까? 안 찾아줘요? 안 찾아. 이건 과한 면이 있습니다. 아, 이건 그래서 좀 과했군요. 황의조 선수 최근에 휴대폰 논란이 있지 그 얘기예요. 않습니까? 예. 휴대폰 관리를 철저히 하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요. 네. 한동훈 장관이 휴대폰을 목에 걸고 다니는 게 낫겠다. 네네네. 이게 핸드폰을 목에 걸고. 아니 어차피 안 열을 거니까 가져가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방송 끝내야 돼. 자, 핸드폰 여러분 분실하시면 안 돼요. 네.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예. 네. 합의 7선 의원님들도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느린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